야, 일어나. 손님들 다 보고 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머리 위에서 떨어졌습니다. 저는 돌잔치홀 한복판에 쓰러져 있었어요. 손에 쥐고 있던 답례품 봉투가 바닥에 흩어졌고 무릎이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닿아 있었습니다. 일어나야 했어요. 일어나야 하는데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언니, 지금 이러면 어떡해? 하윤이 돌잔치야. 하윤이 돌잔치라고? 신우이가 아이를 안은 채 저를 내려다봤어요. 눈에 걱정은 없었습니다. 짜증만 가득했어요. 에이, 유산한 게 무슨 큰 병이라고 이 난리야. 내가 젊었을 때는 유산하고 다음날 밭에 나갔어. 시어머니가 손님들을 의식하며 허리를 숙였습니다. 저를 일으키려는 게 아니었어요. 손님들한테 안 보이게 하려는 거였습니다. 체면 좀 생각해라. 응, 남의 집 잔칫날 바닥에 들어누우면 어떡해? 눈물이 났어요. 2주 전 저는 아이를 잃었습니다. 5개월 된 심장 소리까지 들었던 아이를. 그런 저한테 이 사람들은 돌잔치 음식을 만들라고 했어요. 답례품 200개를 포장하라고 했어요. 풍선을 달고 케이크를 주문하고 새벽 2시까지 잡채를 볶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쓰러진 저한테 하는 말이 일어나였습니다. 그때였어요. 홀 입구의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양복이 구겨진 채 이마에 땀이 흐르는 남자가 서 있었어요. 제 남편이었습니다. 수진아! 남편이 달려왔어요. 무릎을 꿇고 저를 안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올려다 봤어요. 그 눈빛은 제가 처음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낮고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 이야기는 2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따뜻한 마음 댓글로 남겨주시면 행운이 깃드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결혼 7년 차 36. 저는 그해 봄 처음으로 아이를 가졌습니다. 늦은 나이는 아니었지만 쉽지 않았어요. 결혼하고 5년 동안 병원을 다녔거든요. 시험관 시술도 2번이나 했습니다. 주사를 맞을 때마다 배가 빵빵하게 부풀어 올랐고 화장실에서 혼자 울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임신 확인서를 받던 날 손이 떨렸어요. 재현 씨한테 전화했더니 한참 아무 말이 없더라고요. 여보, 듣고 있어요? 응, 듣고 있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도 울고 있었어요. 5개월이 됐을 때 심장 소리를 들었습니다. 두구두구두구. 작고 빠른 심장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건강하네요 하셨을 때 저는 재현 씨 손을 꽉 쥐었습니다. 재현 씨도 제 손을 놓지 않았어요. 아기 방도 꾸몄습니다. 연한 노란색 벽지를 골랐어요. 재현 씨가 주말마다 직접 벽지를 붙였습니다. 삐뚤삐뚤했지만 저는 그게 좋았어요. 하얀 요람도 들여놓았고 곰돌이 모빌도 달았습니다. 베네저고리는 제가 직접 술을 놓았어요. 작은 토끼 한 마리. 토끼띠니까. 재현 씨가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그런데 5개월하고 열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데 배가 묵직하게 아팠어요. 처음엔 괜찮겠지 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에 갔더니 피가 보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재현 씨한테 전화했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회의 중이었거든요. 혼자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 얼굴을 보는 순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심장이 멈춰 있습니다. 그 뒤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재현 씨가 병원에 달려왔다고 합니다. 제 손을 잡고 밤새 곁에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어요. 퇴원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아기 방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재현 씨가 닫아놓은 거였어요. 제가 볼까봐. 그런데 저는 그 문을 열었습니다. 하얀 요람이 그대로 있었어요. 곰돌이 모빌도, 토끼수 놓은 베네 저고리도 다 그대로였는데 아기만 없었습니다. 요람 앞에 주저앉았어요. 소리도 내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정신을 차려보니 재현 씨가 뒤에 서 있었어요. 아무 말 없이 그냥 서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옆에 앉았어요. 제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괜찮지 않았어요. 하나도 괜찮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손이 따뜻해서 그 한마디가 진심이어서 저는 그 사람 어깨에 얼굴을 묻고 다시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재현 씨는 매일 밤 제 손을 잡고 잤어요. 말은 안 했습니다. 그 사람은 원래 말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대신 행동이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냉장고에 딸기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거 언제 사왔는지 모르겠어요. 출근 전에 사온 거였더라고요. 아기 방문은 항상 닫혀 있었어요. 제가 안 열어볼 때까지 재현 씨가 매일 확인하고 닫아두었습니다. 밤에 제가 잠꼬대로 울면 이불을 꼭 여며줬어요. 말 한마디 없이 그냥 그렇게. 그게 재현 씨의 위로 방식이었습니다. 유산한 지 2주가 됐을 때였어요. 오후에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소파에 누워 있었어요.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밥도 먹지 않았어요. 먹으면 토할 것 같았거든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수진아. 네, 어머님. 다름이 아니라 은준의 하윤이 돌잔치가 열흘 뒤야. 네. 내가 좀 맡아라. 잠시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음식이랑 답례품이랑 장소 세팅이랑 내가 며느리잖아. 은주가 아기 데리고 바쁜데 누가 해? 내가 해야지.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어머님, 저 아직 몸이. 아이고, 유산이 무슨 대수술이야. 2주나 쉬었으면 됐지. 내가 젊었을 때는 유산하고 다음날 밭에 나갔어. 요즘 젊은 것들은 유난이야, 유난.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원래 그런 분이었어요. 며느리는 시키면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분. 아들, 딸 중에 딸만 예뻐하는 분. 은주한테는 한 번도 뭘 시키는 걸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전부 제 몫이었어요. 명절 음식도, 제사 준비도, 시댁 대소사도 7년 동안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은주가 답례품 디자인 좀 바꿔달래. 리본색이 마음에 안 든다고. 연락 받아라.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한참을 소파에 그대로 누워 있었어요. 천장을 봤습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아니, 한 가지만 생각났습니다. 재현 씨한테 말할까? 말하면 어떻게 될까? 재현 씨가 시어머니한테 전화하겠지. 그러면 시어머니가 내 마누라가 나한테 고자질했다고 하실 거예요. 그러면 더 힘들어지는 건 저였습니다. 7년 동안 그래왔어요. 참는 게 이 집에서 살아남는 방법이었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들었어요. 아가씨, 저 수진이에요. 답례품 리본색 어떤 걸로 바꿀까요? 은주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아, 언니. 고마워. 나 지금 하윤이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리본은 연분홍으로 해줘. 아, 그리고 답례품 안에 넣을 카드도 좀 디자인해 줄 수 있어? 나 손재주가 없어서. 네. 그리고 포토존도 만들어줘야 해. 요즘 돌잔치에 다 포토존 있거든. 풍선 아치 있는 거. 그리고 케이크는 3단으로 부탁해. 내가 사진 보내줄게. 저는 메모를 했습니다. 리본 연분홍, 카드 디자인, 포토존.
풍선 아치, 3단 케이크, 메모를 하는데 손끝이 떨렸어요. 2주 전에 아이를 잃은 사람한테 돌잔치 준비를 시키는 거였습니다. 남의 아이 첫 번째 생일을 축하하라는 거였어요. 내 아이는 생일도 없이 떠났는데 메모지 위에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글씨가 번졌어요. 저는 그 눈물을 손등으로 닦고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참는 게 버릇이었거든요. 돌잔치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시어머니가 보내온 목록이 있었어요. 카톡으로 왔는데 메시지가 12개였습니다. 잡채, 불고기, 전 3가지, 떡볶이, 과일 세트, 약식. 답례품 200개. 포장은 리본 포함. 3단 케이크 주문. 포토존 풍선 아치 설치. 하객 안내 및 접대. 돌잡이 세팅. 마지막 메시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은주가 아기 때문에 바쁘니까 내가 다 알아서 해라. 돈은 은주한테 받아. 알아서 해라. 7년 동안 가장 많이 들은 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항상 그랬어요. 시키고 나서 확인은 안 하고 결과가 마음에 안 들면 그때 야단을 치는 분이었습니다. 고맙다는 말 대신 그 정도는 당연한 거지가 돌아왔어요. 저는 목록을 저장하고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시장에 가는 길이 멀었어요. 버스를 타야 했는데 서 있는 것만으로도 어지러웠습니다. 유산 후 빈혈이 심했거든요. 병원에서 철분제를 처방받았는데 그걸 먹으면 속이 울렁거려서 잘 못 먹었어요. 시장에서 장을 봤습니다. 소고기, 당면, 시금치, 도라지, 고사리, 밀가루, 달걀, 기름. 양손에 장바구니를 하나씩 들었는데 걸음이 휘청거렸어요.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당연하죠. 혼자였으니까요. 장을 보고 돌아와서 답례품 포장을 시작했어요. 은주가 보내준 답례품 박스가 택배로 왔는데 200개였습니다. 작은 상자 안에 과자 세트를 넣고 연분홍 리본을 묶고 카드를 넣는 작업이었어요. 카드는 제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은주가 원하는 디자인을 보내왔거든요. 언니, 이런 느낌으로. 근데 글씨는 좀 더 귀엽게. 하윤이 사진도 넣어줘.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 카드를 만들었어요. 하윤이 사진을 넣었습니다. 통통하고 건강한 아기. 화면 속 아기가 웃고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배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텅 비어 있었어요. 모니터를 끄고 화장실에 갔습니다. 세면대를 잡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울지 않으려고요. 울면 안 됐어요. 울면 시작도 못했으니까요. 세수를 하고 다시 나와 카드를 완성했습니다. 답례품 200개를 포장하는데 이틀이 걸렸어요. 리본을 묶다가 손끝이 여러 번 까졌습니다. 반창고를 붙이고 또 묶었어요. 그 와중에 은주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리본 묶은 거 사진 좀 보내봐. 사진을 보냈어요. 리본이 좀 삐뚤삐뚤한데? 다시 묶을 수 있어? 200개 중 절반을 다시 풀어서 묶었습니다. 다시 사진을 보냈어요. 아, 이거 색이 생각보다 진하다. 언니 미안한데 연분홍 말고 아이보리로 바꿀 수 있어? 내가 리본 다시 보내줄게. 저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천장을 봤습니다. 한참을 봤어요. 그리고 다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네, 아가씨. 아이보리로 바꿀게요. 참는 게 버릇이었거든요. 재현 씨가 부산 출장을 간 건 돌잔치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일주일이면 끝나. 큰 프로젝트라 내가 안 가면 안 돼. 괜찮아요. 다녀와요. 괜찮지 않았어요. 하나도 괜찮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재현 씨는 출장 가기 전에 냉장고에 반찬을 가득 채워놓았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계란말이도 있었고 미역국도 있었어요.
냉장고 문에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습니다. 밥 꼭 챙겨 먹어. 힘들면 전화해. 그 포스트잇을 떼지 않았어요. 냉장고를 열 때마다 봤습니다. 그런데 전화는 하지 않았어요. 전화하면 재현 씨가 걱정할 테니까. 걱정하면 일을 못할 테니까. 일을 못하면 그건 제 탓이니까. 전부 다 혼자 안고 있었습니다. 출장 나흘째 저녁이었어요. 그날은 하루 종일 음식 준비를 했습니다. 잡채 재료 손질을 하고 전을 부치고 불고기 양념을 재워 놓았어요. 부엌에 서 있는 시간이 8시간이었습니다. 다리가 부들부들 떨렸어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유산 수술을 하고 2주밖에 안 된 몸이었거든요. 그날 밤 재현 씨한테 영상 통화를 했어요. 오랜만에 그 사람 얼굴이 보고 싶었습니다. 여보, 밥은 먹었어요? 응, 먹었어. 너는? 저도 먹었어요. 거짓말이었어요. 하루 종일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면서 정작 제 밥은 못 먹었거든요. 수진아, 얼굴이 안 좋다. 아, 좀 피곤해서. 괜찮아요. 그때였어요. 방문이 벌컥 열리더니 시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수진아, 너 아까 전 부칠 때 기름을 얼마나 넣은 거야? 은주가 사진 보고 너무 기름지다고 하는데. 시어머니는 제가 영상 통화 중인 걸 모르셨어요. 아니, 알았어도 신경 안 쓰셨을 겁니다. 아이고, 전화는 무슨 전화야? 내일 음식 나머지는 다 했어? 떡볶이는? 약식은? 돌잔치가 며칠 남았는데 한가하게 전화질이야.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새벽에 일어나서 전 나머지 부쳐. 손님이 200명이야. 200명. 모자라면 어떡할 거야? 시어머니가 나가셨어요. 문이 쾅 닫혔습니다. 저는 다시 화면을 봤어요. 재현 씨가 거기 있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아무 말 없이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어머님이 좀 급하셔서. 수진아. 네.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목소리가 낮았어요. 돌잔치 준비 도와주고 있디. 유산한 지 2주밖에 안 됐잖아.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을 꾹 깨물었어요. 울면 안 됐거든요. 영상통화에서 울면 재현 씨가 당장 올라올 거예요. 그러면 출장이 망가지고 그 뒤에 시어머니한테 내 남편 일도 못하게 만들었다는 소리를 듣게 되는 건 저였습니다. 괜찮아요, 여보. 진짜 괜찮아요. 조금만 도와주는 거예요. 조금이 아니잖아. 수진아, 나 내일 올라간다. 안 돼요.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여보, 프로젝트 중요하잖아요. 나 진짜 괜찮아. 며칠만 더 하면 끝나. 재현 씨가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화면 속에서 그 사람 눈이 빨개지는 게 보였습니다. 알겠어. 근데 끝나자마자 올라간다. 네. 밥 먹어. 제발. 네. 통화가 끊겼어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재현 씨는 그 통화를 녹화하고 있었다는 걸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돌잔치 이틀 전이었어요. 시장에서 떡볶이용 떡과 과일을 사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양손에 짐을 들고 버스에서 내렸는데 눈앞이 갑자기 하얘졌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길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장바구니에서 사과가 굴러나왔습니다. 지나가던 아주머니 한 분이 멈춰 섰어요. 아이고, 괜찮아요? 어디 아파요? 괜찮습니다. 잠깐 어지러워서. 얼굴이 하얗잖아.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아주머니가 굴러간 사과를 주워 봉투에 넣어주셨어요. 무리하면 안 돼요, 아가씨. 그 한마디에 코끝이 찡했습니다. 모르는 사람한테 듣는 말이 시어머니한테
7년 동안 한 번도 듣지 못한 말이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과일을 씻고 떡볶이 재료를 손질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은주의 카톡이 떠올랐어요. 은주가 시어머니한테 보낸 카톡.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그때는요. 나중에 안 거지만 은주는 시어머니한테 이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어요. 엄마, 언니가 또 힘들다고 하던데. 나는 하윤이 돌잔치인데 속상해 죽겠어. 엄마가 좀 세게 말해야 해. 안 그러면 평생 저러고 살아. 유산이 무슨 병이냐고 해. 나도 출산하고 3일 만에 일어났잖아. 전부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한 번도 힘들다고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은주한테도 시어머니한테도 시킨 건 전부 했어요. 은주는 제가 입도 못 여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 밀어붙인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그걸 몰랐어요. 그냥 시어머니가 원래 그런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은주가 바빠서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제가 더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참는 게 버릇이 되면 그게 당연한 줄 알게 됩니다. 돌잔치 전날 밤이었어요. 부엌에서 마지막 음식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잡채를 볶고 남은 전을 부치고 약식을 완성했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습니다. 다리가 안 떨어졌어요. 무릎에 힘이 없어서 싱크대를 잡고 서 있었습니다. 배가 뒤틀리듯 아팠어요. 진통제를 먹었는데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멈출 수 없었어요. 내일 아침에 음식을 홀로 옮겨야 했고 포토존도 세팅해야 했고 하객 안내도 해야 했거든요. 마지막으로 잡채간을 보면서 손에 든 젓가락이 미끄러졌어요.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젓가락을 주우려고 허리를 숙였는데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부엌 바닥 타일이 차가웠습니다. 한참을 거기 앉아 있었어요. 냉장고 문에 재현 씨가 붙여놓은 포스트잇이 보였습니다. 밥 꼭 챙겨 먹어. 힘들면 전화해. 힘들었어요. 전화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끝나니까. 내일만 버티면 되니까. 저는 바닥에서 일어나 젓가락을 씻고 다시 잡채를 볶았습니다. 새벽 3시 반에 마지막 음식 뚜껑을 닫았어요.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내일만 버티자. 내일만. 눈을 감았어요. 4시간 뒤면 돌잔치였습니다. 4시간을 잤습니다. 아니, 누워 있었다는 게 맞을 거예요. 잠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눈을 감아도 머릿속에 내일 해야 할 것들이 빙빙 돌았거든요.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을 떴습니다. 새벽 6시. 몸이 천근만근이었어요. 이불을 걷어내는 것만으로도 숨이 찼습니다. 세수를 하고 거울을 봤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거울 속의 얼굴이 제가 아닌 것 같았어요. 눈밑이 시커멓고 볼이 푹 꺼졌고 입술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1달 전만 해도 이런 얼굴이 아니었거든요. 1달 전에는 아기가 있었어요. 거울에서 눈을 돌렸습니다. 옷을 입었어요. 깨끗한 베이지 니트 스웨터를 골랐습니다. 돌잔치에 가는 건데 그래도 단정해야 하니까 긴 갈색 스커트에 낮은 구두. 화장을 했어요. 다크서클을 가리려고 컨실러를 두껍게 발랐습니다. 손이 떨려서 립스틱이 삐져나왔어요. 티슈로 닦고 다시 바르고 거울 속 얼굴이 겨우 사람 같아졌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7년 동안 그래왔어요. 돌잔치 장소는 강남에 있는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은주가 골랐어요. 요즘 여기서 돌잔치 하는 게 트렌드야라고 했었죠. 레스토랑 대관비만 300만 원이었습니다. 그 돈은 시어머니가 냈어요. 은주한테는 늘 그랬습니다. 딸한테는 돈, 며느리한테는 일.
아침 8시에 도착했어요. 음식을 차에 실어왔는데 혼자서 나르려니까 몇 번을 왕복해야 했습니다. 잡채통, 전쟁반, 불고기통, 떡볶이 냄비, 약식 그릇, 과일 바구니. 한 번에 2개씩 들고 주차장에서 홀까지 왕복했어요.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계단이었습니다. 12계단. 5번을 왕복했어요. 3번째쯤에 무릎이 꺾이는 줄 알았습니다. 계단 중간에 잠깐 멈춰서 벽을 짚었어요. 숨이 거칠었습니다. 심장이 귀에서 들렸어요. 조금만 더, 조금만. 음식을 다 옮기고 나니 9시였습니다. 포토존을 세팅했어요. 풍선 아치를 설치하는데 풍선을 하나하나 불어야 했습니다. 펌프가 있었는데 펌프를 누르는 힘도 없었어요. 그래도 했습니다. 분홍색, 흰색, 금색 풍선이 아치 모양으로 완성될 때까지 테이블 세팅을 하고 돌잡이 용품을 배치하고 음식을 접시에 옮겨 담았습니다. 10시 반이 되자 하객들이 하나둘 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입구에 서서 인사를 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웃으면서요. 11시에 시어머니가 도착하셨습니다. 한복을 입고 오셨어요. 짙은 버건디 저고리에 감색 치마, 금색 브로치, 머리도 새로 하셨더라고요. 홀을 한 바퀴 둘러보시더니 저한테 오셨어요. 음식 양은 충분하지? 네, 어머님. 포토존 풍선이 좀 성의 없어 보이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됐어. 이제 와서 뭘 어떡해. 그리고 아까부터 보니까 내 얼굴이 왜 그래. 화장을 좀 해라. 손님들 보기 민망하잖아. 화장을 했는데도 그렇게 보였나 봅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네, 어머님. 시어머니는 하객들 쪽으로 가셨습니다. 아는 분들과 인사를 나누면서 환하게 웃으셨어요. 방금 저한테 했던 표정과는 완전히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11시 반에 은주가 왔어요. 화려했습니다. 더스티 로즈 원피스에 진주 귀걸이, 머리를 웨이브로 예쁘게 하고 하윤이한테 하얀 레이스 드레스를 입혀서 안고 들어왔어요. 입구에서 하객들이 아이고 예쁘다 하면서 하윤이를 보러 몰려들었습니다. 은주가 환하게 웃었어요. 고모, 이모 와주셔서 감사해요. 하윤이가 인사한대요. 밝고 사랑스러운 새엄마. 돌잔치의 주인공은 하윤이였고 2번째 주인공은 은주였습니다. 저는 3번째도 아니었어요. 저는 직원이었습니다. 은주가 저를 보더니 다가왔어요. 언니 고마워. 진짜 잘해놨다. 처음 듣는 고맙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뒤에 이런 말이 따라왔어요. 근데 언니, 음식 배치 좀 바꿔줄 수 있어? 전이 너무 앞에 있으면 기름 냄새 나잖아. 뒤로 좀 빼줘. 아, 그리고 답례품 테이블 위치도 출구 쪽으로 옮겨줘. 나갈 때 들고 갈 수 있게. 네. 아, 그리고 케이크 촛불은 내가 불 끄고 나서 바로 치워줘. 사진에 지저분하게 나오면 안 되니까. 저는 전쟁반을 들고 뒤쪽으로 옮겼습니다. 무거웠어요. 전이 가득 쌓인 스테인리스 쟁반이 2개였거든요. 옮기다가 손에서 미끄러질 뻔했어요. 간신히 잡았는데 기름이 손목 위로 튀었습니다. 뜨거웠어요. 아무도 보지 않았습니다. 돌잔치가 시작됐어요. 하윤이의 돌잡이. 하객들이 원형으로 둘러섰고 가운데에 하윤이가 앉았습니다. 마이크, 청진기, 실타래, 연필, 돈. 하윤이가 손을 뻗었어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와! 하객들이 환호했어요. 은주가 손뼉을 치며 웃었고 시어머니가 역시 우리 하윤이 하셨습니다. 저는 구석에 서 있었어요. 하윤이가 마이크를 잡고 까르르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귀에 꽂혔어요. 아기 웃음소리.
제 아기는 울음소리도 못 내보고 갔는데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코가 찡했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안 돼. 여기서 울면 안 돼. 고개를 돌렸습니다. 천장을 봤어요. 눈물이 안 떨어지게. 숨을 깊이 쉬었어요. 한 번, 두 번, 다시 고개를 돌렸을 때 아무도 저를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당연하죠. 저는 여기서 투명인간이었으니까요. 돌잔치가 중반을 넘기고 있었어요. 점심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하객들이 음식을 먹기 시작했고, 저는 빈 접시를 치우고 음식을 보충하고 음료를 따르며 돌아다녔습니다. 다리가 풀리고 있었어요. 무릎이 자꾸 꺾였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어요. 새벽 2시에 자고 6시에 일어나서 지금이 오후 1시였습니다. 아침도 못 먹었어요. 물만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셨어요. 수진아. 네, 어머님. 저기 박상무님 테이블에 음료 좀 더 갖다 드려라. 형준이 거래처 분이시니까 신경 써. 네. 박상무님. 재현 씨 회사 상무님이었어요. 형준이 형이 체면치레로 초대한 거라고 들었습니다. 음료를 들고 박상무님 테이블로 갔어요. 실례합니다. 음료 더 드릴까요? 박상무님이 저를 올려다보셨어요. 아, 고마워요. 혹시 재현 씨 부인이신가? 네, 맞습니다. 재현 씨가 요즘 출장 중이라 바쁘다고 하던데 부인분도 고생이 많으시네. 그 한마디에 목이 메었어요. 아닙니다. 고생은요. 웃었습니다. 웃는 게 제일 쉬운 거짓말이었거든요. 오후 1시 반이었어요. 답례품을 테이블에 세팅하고 있었습니다. 200개의 상자를 피라미드 모양으로 싸는 중이었어요. 허리를 숙이고 상자를 들어 올리는데 갑자기 눈앞이 까매졌어요. 아무 예고 없이 스위치가 꺼지듯이 손에서 상자가 떨어졌습니다. 봉투가 흩어졌어요.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닿았어요. 차가운 대리석, 귀에서 윙 하는 소리가 났어요. 하객들의 목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물속에 들어간 것처럼 웅웅거렸어요. 쓰러졌습니다. 옆으로 넘어지면서 어깨가 바닥에 부딪혔어요. 흩어진 답례품 봉투 위에 손이 펴져 있었습니다. 눈을 뜨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하얗기만 했습니다. 멀리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 저 사람 왜 저래? 쓰러졌나 봐. 괜찮아요? 누군가 제 어깨를 흔들었어요. 그때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일어나. 손님들 다 보고 있어. 그 목소리에 정신이 돌아왔어요. 눈에 초점이 맞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보였어요. 한복을 차려입은 시어머니. 짜증 가득한 눈. 손님들을 의식하는 시선. 저를 걱정하는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은주가 다가왔어요. 하윤이를 아는 채 한숨을 푹 쉬더니 혀를 찼습니다. 아, 진짜. 언니,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지? 하윤이 돌잔치야. 하윤이 첫 번째 생일이라고. 그러더니 아이 귀를 막으며 저한테 등을 돌렸어요. 엄마, 언니 좀 데리고 나가. 하윤이가 놀라잖아. 분위기 다 망치네, 진짜. 쓰러진 사람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재수 없는 것 취급하는 거였습니다. 시어머니가 허리를 숙였어요. 저를 일으키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 팔을 잡고 끌어올리면서 하객들 쪽을 보셨어요. 억지 웃음을 지으면서 애인 유산한 게 무슨 큰 병이라고 이 난리야. 하객들이 들었을 거예요. 시어머니는 신경도 안 쓰셨습니다. 체면 좀 생각해라. 응? 남의 집 잔칫날 바닥에 드러누우면 어떡해. 팔이 아팠어요. 시어머니가 잡아당기는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은주가 돌아서며 중얼거렸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아기도 못 지키는 사람이 돌잔치는 무슨, 들으라고 한 말이었어요. 숨이 멎었습니다. 심장이 쪼그라드는 것 같았어요. 가슴이 뜨겁고 눈이 뜨겁고 코끝이 뜨거웠습니다. 아기도 못 지키는 사람. 그 말이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어요. 아기도 못 지키는 사람. 아기도 못 지키는 사람. 눈물이 흘렀습니다. 막을 수 없었어요. 참으려고 했는데 입술을 깨물었는데 안 됐어요. 대리석 바닥에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하객들이 쳐다보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체면이 구겨지는 게 싫어서 제 앞에 서서 가렸습니다. 은주는 이미 돌아서서 하객들과 웃고 있었어요. 저는 바닥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일어나고 싶지 않았어요. 여기서 이대로 사라지고 싶었습니다. 그때였어요. 홀 입구의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하객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어요. 양복이 구겨진 채 이마에 땀이 흐르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넥타이가 풀려 있었고 셔츠가 반쯤 나와 있었고 구두가 먼지투성이었어요. 제 남편이었습니다. 재현 씨가 홀을 훑었어요. 눈이 미친 듯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어요.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 저를, 흩어진 답례품 봉투 사이에 쓰러져 있는 저를. 재현 씨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수진아, 뛰어왔어요. 하객들 사이를 밀치듯 지나와서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양손으로 제 얼굴을 감쌌어요. 수진아, 수진아, 나야. 눈 떠봐. 여보, 괜찮아? 어디 아파? 수진아, 나 좀 봐. 저는 재현 씨 얼굴을 봤어요. 그 사람도 울고 있었습니다. 부산에서 여기까지 2시간 반을 달려온 사람. 아침에 제 문자를 보고 이상함을 느끼고 회의를 빠지고 KTX에 뛰어올라서 온 사람. 그 사람이 저를 안아 올렸어요. 바닥에서, 답례품 봉투 위에서. 넓지 않은 어깨였지만 세상에서 제일 단단한 어깨였습니다. 재현 씨가 저를 안은 채로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를 올려다 봤습니다. 제가 7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눈이었어요. 차갑고 단단하고 흔들리지 않는 눈. 엄마.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홀이 조용해졌어요. 하객들의 웅성거림이 멈췄습니다.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색이 빠졌어요. 재현 씨의 시선이 천천히 옮겨갔습니다. 은주에게로. 은주가 웃고 있던 얼굴이 굳었어요. 하윤이를 아는 팔에 힘이 들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은주. 오, 오빠. 너도 가만히 있어. 은주의 입이 닫혔습니다. 얼굴에서 처음으로 웃음기가 사라졌어요. 홀이 얼어붙었습니다. 200명의 하객이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재현 씨가 저를 안은 채 입구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아무도 막지 못했어요. 응급실 천장이 하얗게 보였습니다. 눈을 떴을 때 제일 먼저 본 건 형광등이었어요. 그리고 수액줄. 그리고 제 손을 잡고 있는 손. 재현 씨였어요. 의자를 침대 바로 옆에 붙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제 손을 두 손으로 감싸고 고개를 숙인 채 잠든 건지 깨어 있는 건지 모르겠었어요. 여보. 재현 씨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울었던 거예요. 수진아. 깨어났어? 여기 어디예요? 응급실이야. 탈수의 빈혈의 과로래. 유산 수술 후 회복도 안 됐는데 무리했다고. 의사 선생님이 하신 말을 그대로 옮기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수진아. 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또 그 말이었습니다. 말했으면 내가 안 갔어. 출장 안 갔어. 여보, 프로젝트가 뭐가 중요해? 재현 씨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당신이 쓰러졌는데, 바닥에 쓰러져 있었는데, 내가 거기 없었는데, 여보, 하객들한테 둘러싸여서 바닥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내가 왔을 때 당신 눈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재현 씨가 제 손을 이마에 갖다 댔어요. 뜨거웠습니다. 그 사람 이마가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수진아, 돌잔치 음식이, 그 말이 입에서 나온 건 습관이었어요. 7년 동안의 습관. 쓰러져 있으면서도 걱정하는 건 시어머니 체면이고 은주 돌잔치고 남은 음식이었습니다. 재현 씨가 저를 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만해. 제발 그만해. 수진아. 그 한마디에 눈물이 쏟아졌어요. 참아왔던 것들이 전부 한꺼번에 둑이 무너지듯이 재현 씨가 침대 위로 상체를 숙여 저를 안았어요. 수액줄이 당겼지만 상관없었습니다. 그 사람 품이 따뜻했어요. 그 품에서 저는 소리를 내서 울었습니다. 처음이었어요. 유산하고 나서 처음으로 소리내서 운 게 1시간 뒤 수액이 끝났습니다. 재현 씨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어디 가요? 돌잔치 홀. 여보 안 돼. 수진아. 재현 씨가 저를 봤어요. 눈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응급실 들어왔을 때의 불안하고 슬픈 눈이 아니었어요. 단단하고 차가운 눈이었습니다. 나 다녀올게. 여기서 기다려. 여보, 어머님한테 너무 심하게 하면. 심하게? 수진아, 당신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 유산한 지 2주 된 사람한테 새벽까지 음식을 만들게 하고 200명 하객 앞에서 체면 얘기를 했어. 이게 심한 게 아니면 뭐가 심한 거야?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재현 씨가 문 앞에서 멈추더니 돌아봤어요. 당신이 안 하는 말 내가 할게. 문이 닫혔습니다. 돌잔치 홀에는 아직 하객이 남아 있었습니다. 재현 씨가 나중에 해준 얘기예요. 오후 3시쯤이었다고 합니다. 돌잔치가 공식적으로는 끝났지만 친척 어른들과 시어머니 친구분들이 테이블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한쪽 테이블에서 친구분들과 차를 마시고 계셨대요. 은주는 하윤이를 형준이 형한테 맡기고 따로 테이블에서 핸드폰을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박상무님도 아직 계셨어요. 형준이 형 거래처 분이니까 이야기를 더 나누고 계셨던 거죠. 재현 씨가 홀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아까와는 달랐습니다. 아까는 달려 들어왔지만 이번에는 천천히 걸어 들어갔대요. 구겨진 양복에 풀린 넥타이. 하지만 눈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고 시어머니가 먼저 봤어요. 재현아.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말씀하셨대요. 수진이는 괜찮은 거야? 좀 쉬면. 엄마. 재현 씨가 시어머니 앞에 섰어요. 조용한 목소리였다고 합니다. 수진이가 유산한 거 아시잖아요. 그야 알지. 2주 됐어요. 2주. 수술하고 아직 회복도 안 된 사람한테 200명분 음식을 만들라고 하셨어요? 답례품 200개를 포장하라고 하셨어요? 새벽 2시까지 전을 부치라고 하셨어요? 시어머니가 아무 말도 못 하셨대요. 그것도 모자라서 쓰러진 사람한테 일어나라 하셨어요? 유산이 무슨 큰 병이냐 하셨어요? 체면을 생각하라 하셨어요? 테이블에 있던 친척들이 숨을 죽였다고 합니다. 수진이는요, 엄마. 한 번도 힘들다고 말한 적 없어요. 7년 동안. 명절에도 제사에도 시댁일에도 시킨 거 전부 했어요. 한 번도 고맙다 소리 못 들으면서 재현아, 지금 여기서 이러면 여기서 안 하면 어디서 해요? 재현 씨 목소리가 한 톤 올라갔대요. 홀이 완전히 조용해졌다고 합니다. 엄마는 7년 동안 수진이한테 고맙다를 한 번이라도 하신 적 있어요?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다 닫았대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고. 그때 은주가 끼어들었어요. 오빠, 지금 이러면 하윤이 돌잔치가 뭐가 돼? 재현 씨가 은주를 봤어요. 은주야. 오빠, 진짜 언니가 좀 무리한 거지. 우리가 억지로 시킨 게 아니잖. 너 엄마한테 카톡 보낸 거 다 봤어. 은주의 말이 끊겼어요. 뭐? 응급실에서 엄마한테 전화하려고 엄마 핸드폰 빌렸어. 카톡이 열려 있더라. 재현 씨가 핸드폰을 꺼냈대요. 시어머니 핸드폰이 아니라 자기 핸드폰을 스크린샷을 찍어 놓은 거였어요. 엄마, 언니가 또 힘들다고 하던데. 나는 하윤이 돌잔치인데 속상해 죽겠어. 은주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대요. 엄마가 좀 세게 말해야 해. 안 그러면 평생 저러고 살아. 오, 오빠 그건 유산이 무슨 병이냐고 해. 나도 출산하고 3일 만에 일어났잖아. 재현 씨가 핸드폰을 내렸어요. 수진이는 한 번도 힘들다고 말한 적 없어. 너한테도 엄마한테도 시킨 건 전부 했어. 리본색 바꾸라고 하면 200개를 다시 풀어서 묶었어. 카드 디자인 다시 하라면 밤새워서 했어. 은주가 입을 열었다가 닫았어요. 근데 너는 엄마한테 언니가 힘들다고 한다고 거짓말을 했어. 엄마가 수진이한테 더 심하게 하도록. 왜? 돌잔치 준비가 귀찮으니까? 내가 할 일을 수진이한테 떠넘기려고? 그게 아니라. 은주야. 수진이가 오늘 왜 쓰러졌는지 알아? 은주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새벽 2시까지 너네 돌잔치 음식 만들어서 아침 6시에 일어나서 혼자 음식 날라서 아침밥도 못 먹고 15시간 서 있어서 유산한 지 2주 된 몸으로 홀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은주를 봤어요. 은주의 눈이 바닥으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처음이었대요. 은주가 고개를 숙인 게 시어머니가 한 발짝 나오셨어요. 재현아, 됐다. 이 얘기는 집에 가서. 엄마. 재현 씨가 시어머니를 똑바로 봤대요. 아까 수진이한테 하신 말. 아기도 못 지키는 사람이 돌잔치는 무슨. 그게 은주 말이에요. 엄마 말이에요? 시어머니가 얼굴을 돌리셨대요. 그건 은주가 그 말을 했을 때 엄마는 뭐 하셨어요? 옆에 서서 들으셨잖아요. 한마디도 안 하셨잖아요. 시어머니의 손이 떨리고 있었대요. 수진이가 5개월 아기를 잃었어요. 심장 소리까지 듣던 아기를. 그런 사람한테 아기도 못 지키는 사람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걸 듣고도 가만히 있어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숙였대요.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가 아들 앞에서 고개를 숙인 게 재현 씨가 한 발짝 뒤로 물러섰어요. 그리고 홀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봤대요. 친척 어른들, 시어머니 친구분들, 형준이 형, 박상무님. 재현 씨가 허리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하윤이 돌잔치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대요. 하지만 저는 지금 아내한테 가야 합니다.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다고 해요. 우리 집사람이 오늘 쓰러진 건 제가 지켜주지 못해서입니다.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시어머니를 봤대요. 엄마, 앞으로 저는 내 가정을 먼저 지키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시어머니의 눈에 물기가 맺혔대요. 수진이한테 사과하세요. 그때까지 연락 안 받겠습니다. 재현 씨가 돌아서 걸어갔어요. 그때 재현 씨, 박상무님이었어요. 재현 씨가 멈췄대요. 박상무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셨다고 합니다. 잘했어. 가정 못 지키는 사람이 일도 못해. 홀이 조용했대요. 아무도 말이 없었다고. 재현 씨가 박상무님께 고개를 숙이고 나갔어요. 이 이야기를 재현 씨한테 전해 들은 건 병원 침대 위에서였습니다. 재현 씨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엄마한테 말했어. 사과하라고. 여보, 은주 카톡도 봤어. 다 거짓말이었어. 당신이 힘들다고 했다는 것도, 투덜거렸다는 것도 전부 알고 있었어요. 제가 한 번도 그런 말을 한 적 없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증거가 나오니까, 재현 씨가 직접 확인한 걸 들으니까 오히려 힘이 빠졌습니다. 나는 괜찮아요, 여보. 괜찮지 않아. 진짜. 수진아. 재현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당신이 7년 동안 참은 거 내가 이제 알았어. 늦어서 미안해. 그 한마디에 또 눈물이 났어요. 하나도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내 편이 되어줬다는 것, 200명 앞에서 내 편이라고 말해줬다는 것, 그것만으로 한참을 울었어요. 재현 씨 손을 잡고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길고 긴 하루였어요. 퇴원은 이틀 뒤였습니다. 재현 씨가 회사에 일주일 휴가를 냈어요. 프로젝트 한창인데 박 상무님이 허락해 주셨다고 합니다. 아무 말 없이 집에 돌아왔을 때 재현 씨가 먼저 현관문을 열었어요. 들어가. 신발을 벗으려는데 재현 씨가 제 팔을 잡았어요. 그러더니 슬리퍼를 제 발 앞에 가지런히 놓아줬습니다. 그것뿐이었어요. 말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에 코끝이 찡했습니다. 7년을 살면서 이 사람이 제 슬리퍼를 놓아준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재현 씨가 말했어요. 당분간 따로 살자. 여보, 분가하자는 거야. 엄마한테 전화했어.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분가라니. 시어머니가 얼마나 노발대발하셨을까. 어머님이 뭐래요? 아무 말 안 하셨어. 진짜요? 응. 한참 있다가 알겠다 하셨어. 저는 그 말을 듣고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순순히 알겠다고 한 적은 7년 동안 한 번도 없었거든요. 여보, 내가 어머님한테 가서 말씀을. 수진아. 재현 씨가 저를 봤어요. 당신은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번에는 내가 할게.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안 해도 돼. 7년 동안 한 번도 듣지 못한 말이었어요. 분가한 집은 작았습니다. 원룸에서 좀 큰 정도. 방 하나 거실 겸 주방. 재현 씨가 급하게 구한 거였어요. 좁아서 미안해. 아니요. 진심이었어요. 이 작은 집에는 시어머니가 없었습니다. 은주가 없었습니다. 새벽 2시까지 전을 붙이라는 전화가 없었습니다. 리본색을 바꾸라는 카톡이 없었습니다. 조용했어요. 처음으로 숨을 깊이 쉴 수 있었습니다. 분가하고 사흘째 되던 날이었어요.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재현 씨 핸드폰으로요. 재현 씨가 받지 않았어요. 3번, 4번. 계속 울렸는데 받지 않았습니다. 5번째에 재현 씨가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저는 옆방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재현 씨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엄마, 수진이한테 사과하기 전까지는 만날 수 없다고 했어요. 네, 알겠어요. 근데 사과는 해주세요. 전화가 끊겼어요. 재현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문 뒤에서 그 한숨을 들었어요. 이 사람도 힘든 거였습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그래도 제 편을 들어준 거예요. 처음으로 미안하고 고마웠습니다. 둘 다 동시에 분가 닷새째에 은주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카톡이었습니다. 제 핸드폰으로요. 언니, 나 은주야. 병원에 가도 될까? 한참을 봤습니다. 답장을 할까 말까 고민했어요. 재현 씨한테 보여줬더니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당신이 결정해. 제가 결정하는 거 이것도 처음이었습니다.
7년 동안 제가 결정한 건 하나도 없었거든요.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은주가 원하는 대로, 전부 남들이 정해준 대로 한참을 고민했어요. 그리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오세요. 은주가 왔어요. 현관 앞에 섰는데 낯설었습니다. 돌잔치 때의 은주가 아니었어요. 화장도 안 하고 패딩에 청바지, 눈이 부어 있었습니다. 언니, 들어와요, 아가씨. 거실에 마주 앉았어요. 은주가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손만 만지작거렸어요. 언니, 네, 미안해. 고개를 더 숙였어요. 내가 엄마한테 거짓말했어. 언니가 힘들다고 투덜거렸다고. 진짜 미안해. 솔직히 말하면 돌잔치 준비가 귀찮았어. 하윤이 키우느라 바빴고 그냥 언니한테 다 맡기면 편하니까. 그래서 엄마한테 그렇게 말한 거야. 엄마가 언니한테 세게 말하면 언니가 다 할 거라는 거 알았으니까.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런데 언니가 쓰러졌을 때 아기도 못 지키는 사람이라고 내가 그랬잖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하고 돌아서는데 바닥에 누워있는 언니 얼굴이 보였어. 그때 처음 무서웠어. 은주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내가 사람한테 할 말이 아니었어. 미안해, 언니. 진짜 미안해. 저는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용서해야 할까? 용서하고 싶지 않았어요. 솔직히 그 말은 제 가슴에 못이 되어 박혀 있었거든요. 아기도 못 지키는 사람. 그 말은 아마 평생 잊히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은주의 부은 눈을 보니까, 떨리는 손을 보니까, 아가씨, 네. 하윤이 돌잔치는 잘 끝난 거예요? 은주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응, 끝났어. 다행이네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용서한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었어요. 아직은. 그런데 문을 열어준 건 저의 선택이었습니다. 은주가 나가면서 현관에서 멈췄어요. 언니, 네. 다음에는 내가 할게. 명절이든 뭐든. 언니한테 시키지 않을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분가 일주일째. 오후에 초인종이 울렸어요. 재현 씨가 문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검은 패딩에 검은 바지. 돌잔치 때의 한복이 아니었어요. 화장도 안 하시고 머리도 그냥 넘기셨더라고요. 손에 비닐봉투를 하나 들고 계셨어요. 들어와도 되겠니? 재현 씨가 저를 봤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들어오셨어요. 거실을 둘러보셨습니다. 좁은 거실, 작은 식탁, 싱크대 하나. 아무 말씀이 없었어요. 비닐봉투를 식탁 위에 올려놓으셨어요. 미역국이다. 내가 끓여왔어. 미역국. 저는 그 비닐봉투를 봤습니다. 시어머니가 미역국을 끓여온 건 결혼하고 처음이었어요. 수진아. 네, 어머님. 시어머니가 저를 봤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집에 혼자 있었는데 냉장고를 열었어. 내가 만들어 놓은 반찬통이 있더라. 라벨에 어머님 드세요라고 적혀 있었어. 저는 기억났어요. 돌잔치 준비하면서 시어머니 댁 냉장고에 반찬을 넣어뒀거든요. 시어머니가 혼자 계시니까 습관이었어요. 내가 너한테 유산이 무슨 큰 병이냐고 했지. 내가 너한테 체면 생각하라고 했지. 내가 너한테 아무것도 안 해줬지. 7년 동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근데 너는 쓰러지면서도 내 반찬을 챙겼더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고개를 숙이셨어요. 깊이, 허리가 거의 직각이 될 때까지.
미안하다, 수진아.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숙인다는 건 이분이 아들 앞에서도 며느리 앞에서도 누구 앞에서도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일이었습니다. 나도 유산을 했었어. 네. 결혼하고 첫째를 잃었어.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시어머니한테 말도 못하고 다음날 밭에 나갔어. 울지도 못했어.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 여자가 참는 게 당연한 줄. 시어머니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너한테도 그런 줄 알았어. 참는 게 맞는 줄. 내가 겪었으니까 너도 겪어야 하는 줄. 눈물이 떨어졌어요. 시어머니의 눈에서. 근데 아니었어. 내가 아팠으니까 너한테도 아프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였어. 미안하다. 저는 소파에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몸이 굳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어요. 충혈된 눈, 떨리는 입술. 앞으로는 내가 내 편이 될게. 그 한마디에 제가 울었습니다. 소리내서 울었어요. 시어머니가 저한테 다가오셨어요. 어색하게,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것처럼. 그리고 제 손을 잡으셨어요. 거칠고 마른 손이었습니다. 그 손이 따뜻했어요. 문 밖에 재현 씨가 서 있었습니다. 문을 살짝 열고 서서 듣고 있었어요. 눈시울이 빨갛게 되어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분가한 집에서 그대로 살고 있어요. 시어머니가 좁지 않으냐고 하셨는데 괜찮다고 했습니다. 진심으로요. 이 집이 좋았어요. 재현 씨와 둘이 사는 이 작은 집이. 아침마다 재현 씨가 밥을 차려요. 놀라셨죠? 저도 놀랐어요. 분가하고 나서 이 사람이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에는 계란 프라이도 태웠어요. 연기가 나서 화재 경보기가 울린 적도 있었습니다. 여보, 불났어요? 아, 아니야. 계란이 좀. 그런 사람이 지금은 된장찌개를 끓여요. 맛은 아직 좀 싱거운데 매일 아침 밥 먹어 하면서 식탁에 놓아줍니다. 그거면 됐어요. 맛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한 달에 2번 오세요. 미역국을 끓여서 가져오세요.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시어머니도 저도 마주 앉아 미역국을 먹는데 할 말이 없었거든요. 7년 동안 우리 사이에 있었던 건 지시와 복종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3번째 오셨을 때 시어머니가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수진아, 이 미역국 간이 어떠냐? 맛있어요, 어머님. 진짜? 좀 짠 것 같은데. 아니요, 진짜 맛있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살짝 웃으셨어요. 저는 그 웃음을 처음 봤습니다. 7년 만에 처음. 그때 알았어요. 이분도 외로우셨던 거구나. 은주는 달라졌어요. 명절에 제가 음식을 하려고 하니까 언니 나 할게. 앉아 있어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해서 뭘 해야 할지 몰라 하더라고요. 전을 부치는데 기름이 튀어서 소리를 질렀어요. 아, 뜨거워. 아가씨, 불 좀 줄여. 아, 맞다. 우리가 나란히 부엌에 선 건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완벽한 화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 말은 아직도 가슴에 남아있거든요. 아기도 못 지키는 사람. 그 못은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은주가 노력하고 있다는 건 알아요. 서툴지만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지금은 그리고요. 이 이야기를 해야 해요. 분가하고 8달이 됐을 때 아침에 속이 울렁거렸어요. 혹시나 해서 임신 테스트기를 사왔습니다. 2줄이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1년 전과 같은 떨림인데 느낌이 달랐어요. 기쁨보다 두려움이 먼저였거든요. 또 잃으면 어쩌지. 재현 씨한테 보여줬어요. 재현 씨가 테스트기를 보고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저를 안았어요.
꽉. 이번에는 내가 지킬게. 그 한마디에 두려움이 녹았습니다. 전부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많이. 지금 저는 임신 7개월입니다. 배가 많이 나왔어요.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재현 씨가 출근 전에 제 신발끈을 묶어줘요. 제가 허리를 숙이기 힘드니까 아무 말 없이 현관에 쪼그리고 앉아서 여전히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행동이 전부 말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시어머니가 오셨어요. 미역국이랑 이번에는 보자기 하나를 더 가져오셨어요. 이게 뭐예요, 어머님? 베네 저고리다. 풀어보니까 하얀 베네 저고리였어요. 손바느질로 만든 거였어요. 가장자리에 작은 꽃수가 놓여 있었습니다. 내가 만들었어. 손이 예전 같지 않아서 좀 삐뚤삐뚤한데. 어머님, 이번에는 내가 챙길게. 미역국도 내가 끓여줄게. 너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당신은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재현 씨한테 들었던 말을 시어머니한테 듣는 날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감사해요, 어머님. 시어머니가 제 배를 조심스럽게 만지셨어요. 건강하게 나와라. 작은 목소리였어요. 1년 전에 그 시어머니와 같은 사람인지 모르겠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는 거더라고요. 늦었어도. 오늘 저녁 재현 씨랑 산책을 했어요. 아파트 단지 안산책로. 벚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재현 씨가 바깥쪽으로 걸었어요. 매번 그래요. 제가 안쪽으로 가도록. 나란히 걷는데 재현 씨가 갑자기 멈췄어요. 수진아. 네. 나 하나 물어볼 게 있어. 뭔데요? 아기방. 다시 꾸밀까?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1년 전에 닫아두었던 그 문. 하얀 요람과 곰돌이 모빌이 있던 그 방. 벽지는 무슨 색으로 할까? 또 노란색? 이번에는 하늘색이요. 하늘색? 알겠어. 근데 여보. 응? 벽지는 이번에 업자 부르세요. 여보가 붙이면 또 삐뚤삐뚤해지니까. 재현 씨가 웃었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벚꽃잎이 바람에 날려 제 어깨 위에 앉았어요. 재현 씨가 그걸 집어서 제 귀 뒤에 꽂아줬어요. 아무 말 없이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참는 것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7년 동안 저는 참는 게 며느리의 도리인 줄 알았어요. 시키는 대로 하는 게 가족을 지키는 방법인 줄 알았어요. 내 목소리를 내면 다 무너질 줄 알았어요. 아니었어요. 무너진 건 저였습니다. 저를 일으켜 세운 건 참는 게 아니었어요. 내 편이 되어준 사람이었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저를 안아올린 사람. 200명 앞에서 내 가정을 지키겠습니다라고 말한 사람. 매일 아침 서툰 된장찌개를 끓여주는 사람. 말은 없지만 행동이 전부 말인 사람. 그 사람이 제 남편이었습니다. 그리고 미역국을 끓여 와주시는 시어머니. 서툴지만 노력하는 시누이. 가족은 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었어요.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거였습니다. 늦었어도 괜찮아요. 늦었어도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행복하세요.